어제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면 오늘은 한덕수 전 총리가 SNS에 나 사전투표하겠다, 김문수 후보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명 전선, 보수 결집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멀리 오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가서 해야지. 그냥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던 차에 또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곳을 다녀가셨다는 제 소식 뉴스를 듣고 그냥 저도 문득 그냥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서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SNS에 이재명은 법치의 적이고 김문수 후보 응원과 지지한다. 마음으로 사전 투표를 하겠다. 선대위원장은 맞지 않았지만 사전 투표 전날에 이런 메시지를 냈네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은 본인이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았지만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만약에 선대위원장이나 이렇게 깊숙이 개입한 이후에 검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 마치 당이나 선대위 전체에 대해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취지에서 적절한 방법을 고민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방법의 일환이 저렇게 이제 사전 투표를 얘기하면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짤막한 입장도 덧붙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일화라는 게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에 다른 분들로부터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개혁신당으로의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또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단일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단일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승리 방식은 저희가 또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많은 힘이 되는 한덕수 후보의 지지 선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이제 전직 정치 원로들 손학규, 이낙연,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혹은 전직 대통령들이 아예 점심에 직접 만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 생각이 나서 아버지 생각을 찾았다는 얘기까지 지지층 결집, 보수 원팀 기조. 근데 지금 보니까요 오늘 유세 현장에서 김진욱 대변인 기사 웃었다라고 하고 다 쫓아내진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재명 후보가 뭔가 보수 원팀을 평가절하했더라고요. 글쎄요, 평가절하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고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웃어 넘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깨끗한 사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 살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반헌법적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신 거 아닙니까? 또 손학규 또 누굽니까?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 민주당에서 나름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그분들 스스로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이런 표현을 저기 쓰시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더 지금 반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같이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반대했던 세력들과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반민주적인 분들 아닌가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또 뭐 정치적 행동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저기 보면 국민에게 쫓겨난 사람들 아니냐. 뭐 아무리 보수원팀 뭉친다고 해도 국민들 설득할 수 있겠냐라는 게 얘기였는데 어제 TV 토론 영상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요. 이준석 후보를 어제 비판하면서 아니 나를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당신 개혁신당부터 잘 챙겨라 라는 취지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8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당원 80조가 삭제됐거든요. 이렇게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 위인 설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전에는 기소된 사람 없었습니까?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시간 지냈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허은하,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은 허은하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 하는 사람이다. 한국판 차베스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횡성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횡령 한우를 사 먹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발언까지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주장했는데 최소한 평론가 네. 아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오늘 연설에서 유세 현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 보수 반명 비탄트 다 모아놔봤자 다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쫓겨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어제 이 공격 그러니까 또 이준석 후보는 맞받아쳐서 아니 김용남, 허은하 뭐 이런 사람들 다 데려갔으니까 본인 비판했던 발언까지 가져가라. 이제 뭐 누군가가 봤을 때 이합집산이라고 보더라도 이게 흩어지는 거에 대한 서로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재명 후보는 지금 물론 대세에 지금 편승하고 있는 후보긴 하지만 지금 전직 대통령과 국가 원로들이 지지를 선언했던 걸 저렇게 폄하할 필요가 있었을까? 조롱하듯이 국민에게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국민에게 쫓겨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탄핵을 당했고 또 정계를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이 쫓아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한 이야기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사실 사법적인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는데 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것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죄값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유는 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지금 개혁신당으로 간 두 분이 뭐 정치적인 실리를 위해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뭐 논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당 선택은 본인의 자유니까 그렇지만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 하나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저격수처럼 공격했던 두 분을 아무런 명분과 아무런 어떤 거기에 대한 이유도 듣지도 않고 무작정 통합이라는 안에 이름 아래 데리고 들어가고 같이 합류해서 뭘 맡긴다는 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민주당이 원하지도 않는 통합을 강제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답을 해야 될 지점으로 보입니다. 이제 서로 비판하는 거죠. 왜 아무 명분도 없이 누굴 다 데려가냐. 어제 이낙연 새로운 민주당 상임고문이 저희 뉴스웨이에 직접 출연했었는데요. 이 반명 빅텐트 어떤 입장인지 그 목소리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채널A가 그 공동정부나 개헌협력 보도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보도가 됐으니 우리 두 사람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했고 네. 김문수 후보는 경청했습니다. 네네. 김문수 후보가 명확한 답은 하지 않으시나 네네, 보죠?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돕게 되시는 겁니까? 이 괴물 독재 정권의 출현을 막자. 예. 그것을 위한 노력은 이미 내가 하고 있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할 것이다. 어제 공개적으로 서울대 법대 70학번 동기를 지지하겠다. 서울대 법대 이제 서울대 동문 법대 경영 과목과는 다릅니다만.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오늘 보니까 아예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전병헌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실제로 협약 체결까지 했더라고요. 저게 이제 아마 개헌연대라고 저희가 얘기를 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그간의 계엄에 대한 국민적 평가나 이제 법적 평가는 끝났고요. 이제 형사법적 평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제도권에 맡겨놓으면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입법부의 절대 다수당의 수장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은 제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예. 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잘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인성이나 그 의지에 따라서 권력을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부분 다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헌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은 특정인 의지에 맡겨놓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연대를 통해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든 누가 되든 개헌은 분명히 추진한다는 것을 못 박은 것이고 그 개헌의 방향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국회 권한도 어느 정도 제약을 하고 예. 대통령의 권한도 어느 정도 제약을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두 대의기구가 충돌해서 일어나는 국민의 불편을 막아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 민주당에서 아뜨거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개헌에 만약에 동참을 한다 그러면 저 부분은 박수 쳐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낙연 그 고문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새미래민주당의 당원을 보더라도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사실상의 단일화를 한 진보당의 경우에는 사실 그 후신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자성부터 하고 나서 이낙연 고문에 대해서 비판하면 몰라도 본인들은 그렇게 후신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끝난 정당과 사실상의 단일화를 한 이후에 그 국민적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저렇게 비판 일색인 것은 저는 어쨌든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목소리 한번 듣기 전에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됩니다. 그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 그 전에 했던 건 쭉 볼 수 있으니까 KBS 한국뉴스처치 45, 36, 10입니다. 가운데 48.9 대 39.6, 9.9, 49, 36, 9. 큰 흐름은 이래요. 그러니까 40대 중후반의 이재명, 30대 중후반, 30% 중후반대의 김문수, 10%를 왔다 갔다 하는 이준석 후보. 이 큰 흐름이고 이게 뭐 이따 저희가 단일화 얘기 때도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단일화 목소리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엄연히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건 아까 뭐 보수 원팀 얘기도 했습니다만 샤이 보수가 분명히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심을 들어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러한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낙동강 벨트가 위험하다고. 네.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18석 중에서 17석을 우리가 부산에서 석권을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과학이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샤이 보수들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진짜 제대로 해볼 만한 선거 아니냐. 물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각자 이제 자기 유리한 방식을 좀 긍정적인 해석하는 건 있습니다만 결국 이거네요. 이제 앞으로 남은 내일 사전 투표부터 핵심은 투표율이 얼마나 될 거냐. 그래서 투표율 중에 샤이 보수, 좀 뭔가 머뭇거렸던 보수층이 다 나와야 국민의힘의 시선으로 봤을 땐 엄연히 있는 저 10%포인트 차를 극복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저도 이제 뭐 좀 일정 부분 이제 분석에는 관여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이 보수든 샤이 진보든 예. 본인들이 좀 지형에 이념적 지형에 불리하게 이슈가 진행될 때 전화 면접 조사는 좀 응답률이 적고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기계 의미하는 ARS 조사는 상당 부분 반영된다 이런 법칙이 하나 있거든요. 이 가설에 따르면 지금 여러 가지 갤럽이라든가 이런 조사에서는 약간 그 큰 폭의 차이가 나고 예. ARS 조사에서는 소폭의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흐름과 추세라면은 샤이 보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가설은 성립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점은 샤이 보수를 할지라도 결국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을 얼마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느냐.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투표율 80을 목표로 우리가 캠페인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 기인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샤이 보수는 충분하게 이제 존재한다고 보는데 과연 샤이 보수의 총동원력만 가지고 될 것이냐. 중도 확장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얼마나 정밀하게 타겟팅할 것인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과 보수층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워하고 투표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와야 지금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장 변호사님. 사실 근데 이제 여론조사도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에서 하고 대략적인 추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볼까요? 그때 진짜 초박빙이었습니다. 1%포인트 차. 뭐 흐름도 이렇고
실제로 그 여론조사 공표 직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로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대체적이긴 합니다. 우리가 뭐 고3 때 첫 번째 모의고사가 마지막 수능 점수랑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예. 있는데 예. 뭐 늘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뭐 직전 대선에서는 공표 금지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가 실제 대선 결과와 유사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 흐름을 가지고 대선 결과를 짐작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저는 뭐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뭐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지만 일단 본투표까지는 일주일가량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국민의 민심이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보수가 지금 결집하고 있는 흐름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은 끝까지 남은 기간 동안 낮은 자세로 더욱 절박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투표장으로 국민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절박하게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